네, 강서구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여야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내탁 공방을 벌이지 말자는 기류에 여야의 극한 대치도 풀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의 혁신위원장 인선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선거 이후에 여야가 이제 민생을 좀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쟁을 조금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는 현수막도 다 철거를 했고요. 또 뭐 당내 TF도 통폐합을 하는 등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좀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현수막이 주로 이제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 내용 또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방어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한 것인데 아마도 이제 지도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여당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당 입지 속에서는 야당과의 상대적 평가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리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당이 야당과의 상대 평가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이긴 적이 없거든요. 여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적 이슈를 띄우고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대한 공격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운영과 관련된 또는 정책과 관련 없는 이런 이슈 갖고 야당과의 어떤 선명성 경쟁에서는 국민적인 민심을 얻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 여당이 그 정책 개발하거나 정책 추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이 현수막 또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마치 정책 개발과 정책 추진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과의 서로 싸움만 했다 이런 취지의 오해를 사왔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겠다 이런 취지의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궁금한 게 뭐 야당은 뭐 당연히 지금 민생 주장하고 있고 협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인가. 인 건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한 절반을 기다렸죠. 1년 반을. 국민들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협력이라는 게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했으면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대가 엄청 많았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도 국민의 통합, 상생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고 취임식 때도 국민, 통합, 상생, 협치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의회를 존중하겠다. 의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봤을 때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좀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번 강서 재보선 선거의 참패 이후에 좀 태세를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셨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쁜 말을. 근데 저는 이게 좀 양치기 대통령의 수준까지 왔다. 저는 그 위기감이 지금 온 거예요. 양치기 소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것은 그냥 장난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국정기조를 정말 국민들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양치기 대통령이 될 거예요. 거짓말쟁이에게 가장 큰 벌이 뭐냐면요. 진실을 말할 때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여겼을 때 그거는 행동이 있어야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못 지키시면 이제는 양치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이번에는 좀 좋은 결단을 하셨으니까 또 좋은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서구 선거 패배 후 김기현 2기 지도부의 이제 인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석이었던 전략기획부총장까지도 선임을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 임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이고 초선입니다. 아무래도 공천 좀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배경,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공천과 관련돼서 뭐 염두에 둔 인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 직책이 이제 그런 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인천에서 단 2명 있는 분 중에 하나고요. 그 현역 의원이. 일단 70년대생이고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민심을 이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전략을 기획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거나 정책을 그러니까 추진할 정책을 선택할 때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피드백을 받아서 이 수도권 민심과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이 전체 민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도부에 보면은 각 지역의 대표 주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도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희가 풀이 많은 인재가 아니지만 인재 풀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잘 선택된 인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당 대표 등 지도부에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조금 더 민주적인,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2기 지도부 이제 퍼즐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만희 의원, 사무총장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인원들 해서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제 남의 당이 이 어려움을 뒷공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박하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과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흡족한 2기 지도부의 구성이냐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체제의 2기의 출범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정치적 세법으로는. 감동도 없고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죠. 민주당에서는 그대로만 가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을 수 없을 거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좋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2기 체제는 기본적으로 큰 축이 처음부터 출발선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혁신위를 하건 TF를 하건 물론 이제 인선 배치는 했지만 뭐 국민들이 눈에 띌 만한 인선은 아니에요.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비윤의 의원들이 뭐 이렇게 발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친윤이지만 범친윤 정도 그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그냥 친윤 체제 부분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용산의 어떤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박하게 표현하면 김기현 대표가 2기의 어떤 지도부를 성공시키려면 용산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성과 메시지가 나와야만 2기 체계가 완성이 되고 혁신위에 올 수 있는 분들도 줄을 설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2기 지도부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자체는 여전히 용산의 아래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서로 대결해야 된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사실 거의 야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여당이 추구해야 될 정책 기조가 부딪히는 상황은 없었어요. 정치 기조가 부딪힌 적은 없어요. 당 운영과 관련돼서 뭐 당대표 선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선거 과정 이런 데서 이제 말들이 나온 건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입니다. 태도가 아니고 여당이 아무런 그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정책 기조와 관련된 여당의 역할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과 연을 끊어야 된다. 전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이 잘할 때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이 힘을 실지 않을 때는 야당을 설득해서 대통령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여당의 몫입니다. 지금 특히나 거야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입법 추진을 통해서 대통령 국정이 이어가야 되는데 입법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입법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느냐에 대한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야지만 국민이 볼 때 또는 지지층이 볼 때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입법 이거 거야가 야당이 워낙 이거 많아서 안 돼. 그리고 끝.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심판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반기를 들라, 협력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국민적 심판이 아니었다고 봐요. 뭘 일을 좀 해라. 근데 어쨌든 당신들은 현재 위치를 갖다 그냥 인정해버리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냥 반기를 들란 소리는 아니죠. 어떻게 당청 관계에서 반기를 해서 뭐 반란을 일으키라고 하겠어요. 뭐냐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장소라는 이름을 떼란 소리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용산에서 하는 결정들이 모두 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냥 그거를 다 수긍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과연 정치의 영역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대통령이 안 하시면 여당이라도 했었어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어떤 정책 어떤 이 기조나 제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야당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여당에서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이런 부분은 야당 거를 좀 들어주면서 가야만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기조가 갑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하는 부분들을 좀 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목소리는 냈었어야 되는데 그냥 따지고 보면 용산이 기분 나쁘면 여당도 야당하고 싸우고 또 뭐 국무위원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 안 맞는데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공천할 때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김기현 지도부가 좀 용산에서 벗어나라는 소리를 좀 자율성을 가지는 소리입니다. 반기 들면 국정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쇄신을 하려고 2기 지도부도 출범이 됐고 혁신위원장도 이제 인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인물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 좀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을 반추해 보면 네. 혁신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당대표의 관계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혁신위가 해야 될 컨텐츠는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혁신위원장을 고를 것이고 그 해당 혁신위원장에게 당신은 이런 지위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지만 그걸 알고 나서 수락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과 중에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무의로 끝났고 심지어는 뭐 비판까지 받았고 또 한 번은 사전에 낙마했고 그러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의 경과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혁신위원장을 아마 모시려고 할 것이고 또 해당 최선의 혁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어떤 권한을 갖고 혁신위 활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율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또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혁신위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혁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아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혁신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2기 체제가 들어왔을 때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기현 지도부에.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위가 출범을 해서 11월, 12월, 1월 정도 될 건데 이건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달 동안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혁신위원장 오른 사람은 그런 걸 볼 거예요. 나에게 어떤 권한을 줄 거야. 나에게 정권을 줄 거야. 근데 그걸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자체가 2기 체제를 출범하면서 이미 지도력이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앞세워서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줄리 만무합니다, 대표가. 그러면 혁신위원장에 정권을 주는 사람 누구냐? 용산이어야만 되는데 그 용산에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 체제식의 혁신위원장을 내려보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의 어떤 공천들은 반대하고 국민공천으로 간다라든지 뭐 용산에서 내리는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윤, 친윤 이런 거 구분 없이 국민공천 하겠다. 뭐 이런 식에만 던졌을 때 김기현 대표가 그걸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되시면 좋겠지만 혁신위원장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뭐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참에서는 차라리 비대위 체제로 가시는 게 뭐 사실상 비대위이긴 하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훨씬 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김기현 2기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대비한 혁신위일 텐데 뭐 공천 실무를 담당하지 않을 거고요. 공천 공심위가 다시 뜰 테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국민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직관적인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혁신위원장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분은 전권형일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것이고 당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그런 분을 모시기가 현재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메시지 전달, 직관적 메시지 전달 정도 되는 분을 고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 지금 23일 다음 주 월요일
약 한 달 만에 국회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네. 지금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른바 가결파 의원들이라고 말했던 그 인원들에 대한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성은 아마 이제 그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뭐 여야의 모든 숙제가 민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의 어떤 승리 부분들이 자축할 분위기는 아니고 결국에는 그 민심의 해처리가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 해처리가 민주당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혁신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 내의 갈등과 내용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당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어떤 징계의 목소리를 마무리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10월 9일 날 강서구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기본적인 노선은 어떤 가결파라든지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포용을 약속한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도부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좀 메시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가결파에 대한 어떤 뭐 징계 여부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징계는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 통합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통합 행보는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라는 게 지금은 커 보이지만 저 부초 같다고 봐요. 이렇게 물에 뜬 이 큰 풀 같아서 일단 본인은 지금 당장 할 것은 정체성이나 정통성을 확립하는 차원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보시면 이제 김동연 지사도 슬슬 언급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다른 후보가 있으면 그쪽으로 비명계나 다른 분들이 또 이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주류로 통하지만 정통성 있는 주류다라는 것을 어떤 행위나 언행을 통해서도 확인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행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통합의 리더십을 할 것이지만 본인은 통합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169석이라는 현역이 많은 상황에서 원외 인사들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또 악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딸이 경선 과정에서 걸러낸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약간은 징계를 한두 명을 할 것이다. 여론에 떠밀리는 식으로.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에 또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따라서 가결파라는 그 명분으로 징계하지 않고 가결파 중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등을 요구했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해당 행위다 이런 취지로 이런 명분으로 징계를 일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들어와서 나한테 충성맹세해라. 뭐 그런 식의 숙고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그동안의 행보에 따르면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일부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한 5초, 10초만 얘기하면 한 명을 징계하나 40명, 30명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결파에 대한 말하자면 숙청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안 한다고 말을 한 기조에서 한두 명을 골라내서 해당에 대해서 하는 순간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는데요. 또 다른 갈등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내용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국감 당시에 김동연 지사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수사 의뢰를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당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경기도지사의 답변으로부터 드러난 걸 보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나 등등 코인 사건에도 사실은 자정 기능이 사실은 멈춰서 있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보고를 사실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때 국민의 그 뭐랄까 정서에 상당한 사실 자극을 줬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지나고 지금 뭐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어요. 예, 그 무리한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예.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 뭐 다시 한번 소환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 네, 상황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에서도 이제 입장문을 내고 좀 수습에 나선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 지금 국감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이 경기도 감사를 하는데 이 법화 문제를 물어볼 것까지는 좋은데 이재명 당시 전 지사의 얘기의 질의로 이어졌어요. 김동연 지사 얘기를 좀 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정치적인 국감이었다.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또 오해는 뭐냐면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거를 김동연 지사가 마치 그 이재명 대표 현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샅샅이 뒤져서 뭐 경찰에 넘긴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가 나가다 보니 마치 이재명 대표와 지금 김동연 지사가 차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치적인 경쟁자로서 견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인데 그게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해명 자료를 궁금하신 부분들은 경기도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지만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를 조사한 게 아니라 그 배모 씨의 직원이죠. 법인카드 그렇죠. 예. 그거를 조사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100여 건 정도가 의심이 돼서 그거를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거는 김동연 지사 때가 아니라 김동연 지사 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실에서 이루어진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잘라지고 김동연 지사가 마치 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얘기를 했던 오해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이상민 의원도 그러는데 저것도 좀 오해 소지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이미 경기도에서 어떤 한 직원의 잘못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단순한 감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마치 김혜경 씨가 쓰고 이재명 대표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 공익제보자의 말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좀 너무 나갔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오보인 부분은 바로 잡고요.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취지가 좀 왜곡된 것 같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제 일부 비명계에서는 좀 진위 파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거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김동연 지사가 이게 김혜경 씨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부적절한 카드 사용이 뭐 60건에서 100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재발적인 양 본인들이 김혜경 씨인 것으로 뭐 해석하고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김동연 지사의 입지를 키워준 꼴이 된 것이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변명 과정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배모 씨가 사용했는데 배모 씨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쓴 건데 뭐 수사 과정 지시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나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혜는 누가 받았냐면 김혜경 여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내가 몰랐다라는 취지의 해명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배모 씨가 쓴 거기 때문에 어쩌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거 부분은 또 다시 저 논란을 끌어온 것으로 이런 실수가 있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또는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김동연 지사라는 분이 있었지라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조금 실책이 아닌가 민주당의 정략적으로라도.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2023년인데 대선 끝난 지 한 2년째 돼가잖아요. 아직도 대선 때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참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경기도의 법카 어떤 직원이 100건을 썼습니다. 그게 2년 동안 끌 일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한 수사를 받고 법카에 대해 잘못 쓰면 징계를 받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연관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또 공익제보자가 나서서 뭐 이재명 대표와 당시 지사 시절에 몰랐을 리 없다라는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하고 이게 재판입니까? 언제까지 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생은 등한시 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행정기관의 법화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한테 이게 김동연 지사 입장도 이게 이렇게 적발이 돼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결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뭐 듣기에는 좀 불편하실지언정. 그리고 저 부분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제가 전 정부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겠지만 수사가 안 됐던 거죠. 경찰로 내려가지고. 제가 그 과정 설명 안 드리겠어요.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자 보십시오. 법과 사용 관련해서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참고인 조사 받은 사람이. 이런 거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법과 사용 관련해서 사용한 그 과정에서 협력한 사람만 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수혜자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적 감정이 있을 거고 여기에 민주당 입장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만 좀 들을게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법카를 150만 쓰는 게 아니고 매년 매 정부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서 법카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 잘못된 거를 드러내고 징계를 하고 그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치 이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산자부 사무관이 법카 유용만 829차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데려다가 압수수색하고 몇 번을 경찰 조사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잘못된 거는 여기서 털어내야지 이걸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대선을 또 치른다 그런 의미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국민의힘이 이 정쟁을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처밥밖에? 예. 전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안의 상황 좀 이야기해 볼게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탈당하면 3, 4% 정도 지지율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 것, 이준석 전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 당장 제명해서 지지율 올려라,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떨까요? 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마음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뭐 그 큰 관심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준석 대표는 현재 대표가 아니잖아요, 전 대표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행보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부분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죠. 뭐 신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이 당세가 약해서 본인이 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기가 좀 버겁다. 그럼 탈당해서 무적자로 치르는 거죠. 무소속으로 치르는 거고.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명분을 찾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의 본인의 경우의 수에 어떻게 보면 말리는 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변인 차원에서 이제 지지율이 3, 4%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이 논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모 방송사 아침에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에 대답을 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뭐 혹시나 신당을 창당에 나오게 되면 몇 %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개인적으로 본인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김민수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저걸 보고 반박할 줄 몰랐어요. 예, 근데 그 반박하는 걸 보고 이준석 당대표의 본인이 예견한 본인이 결정한 향후 행보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알게 됐지만 어찌됐든 저 부분이 논쟁의 대상일까, 논박의 대상일까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떨까요? 이런 국민의힘 상대당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떤 탈당, 신당 가능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파급력들이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준석 죽이기가 극에 달했다. 안철수 의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뭐 강서구청 보궐선거 끝나고 당이 자정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열차게 이준석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고 지금 뭐 김민수 대변인도 그러시고요. 근데 저는 제가 봐서는 김민수 대변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면 당장 2, 3% 오른다. 오늘 갤럽 조사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겠지만 3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광 그 보수층의 콘크리트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저는 그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움직이면 보수층을 흔들릴 수 있는 거지
이준석이 나가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를 앉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살아날 길은 없다고 봐요. 좀 객관적으로요. 뭐 그들을 뭐 칭찬하는 말은 아니고 당내에서 뭐 이제 판단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늘 옳다라고 했으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이 표를 주고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이지 그냥 나와 다르고 뭔가 비판적인 사람들은 쳐내는 정당 거기에는 국민들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용하려면 유승민, 이준석 둘을 포용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일은 만무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2월 이후에 신당 창당은 솔직히 가시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포용하고 있어요. 이준석 전 당대표하고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뭐 하고 있나요? 이게 이준석 전 당대표의 경우는 2021년도 6월인가에 당대표 된 이후에 본인이 한 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디지털 정당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잘 안 됐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변인 배틀 했고요.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자격 시험 출마자들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당내에서 분란이 계속 일어왔어요. 그때 페이스북 등을 분석한 자료에 비춰보면 뭐 여당을 공격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이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충돌이 있었겠죠. 그게 선회합니다.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을 대표해가지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뭘 끌어오거나 한 부분보다는 당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같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이준석 당대표가 안에서 가만히 계실 때 뭐 지지율의 변화가 있습니까? 지지율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여당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지지율이 떨어져요. 자,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준석 당대표가 올려준 게 아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당이 판단할 것이고 이 부분들은 이준석 당대표가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판단할 문제예요. 국내힘에 이 당적을 갖고 출마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힘이 현재 못 믿겠으니까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나갈지 신당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본인의 판단에서 할 것이지 이게 당이 들썩들썩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아니 저는 이준석, 유승민을 안고 있다고 하시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품어놓고 아동학대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보십시오. 차라리 내 보내는 게 낫지. 품어놓고 왜 계속 죽입니까? 이게 학대지요. 비유가 적절히 않은 거. 아 저는 그런 자, 이게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바꿔달라 하는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인터뷰에서 많이 듣는데. 자 그러면 왜 항상 그 이전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야당일 때는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국정 기조가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 인사 문제는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 누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도 뭐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본인의 주장이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럼 탈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당에 완전히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언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등을 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당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런 식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을 내고 의견이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내 적입니까? 이런 식의 당 활동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자 그럼 A라는 당원이 대통령한테 청원을 해요. 이거 받아들여달라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명시키려고 막 누가 학대하지는 않지 제명시켜요, 않습니까? 시키기는. 알겠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주제는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짧게 좀 의견만 좀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이제 밝혔고, 근데 어저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 입학생들이 이제 추후에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즉각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혼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교육부에서 저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시다시피 5세 그 취약 연령 하향하겠다라는 부분도 이게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대가 거의 80% 됐던 정책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안 됐던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 없이 추진해봐라라고 했다 후폭풍을 맞았잖아요. 물론 장관은 다른 장관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장관께 보고할 때는 상당히 이제 정책적 타당성뿐만 아니고 수용 가능성,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것이고 장관은 또 본인이 그런 이 고려 없이 또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대통령실하고는 상의 없었던 걸로 보이고 저 정책의 타당성 자체도 없는 걸로 보여져요. 자율전공한 해서 그 의대를 간다. 그럼 이게 그 공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상당히 큰 실수라고 보여지고 현재도 자율전공한 그 과에서 과를 선택할 때 의대 이런 데 못 합니다. 면허를 통해서 취득하는 이런 과들은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개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즉흥적 발언을 했다 또는 신중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저 부분은 질책을 받으셔야죠. 오늘 이제 일단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장관이요. 그게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의 어떤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입니다. 무능력한 것이죠. 대통령은 뭐 소통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내부 소통부터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억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전에 69시간제.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뭐냐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하고 소통부터 하세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엇박자가 나고 삐그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 장관이 이조 장관께서 뭐 실언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과 소통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국정 쇄신, 국정 기조를 이래서 바꾸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상대평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 정부 물론 얘기만 이렇게 안 어쨌든 하시면 하나 할게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지만 바로잡는 건 다행이에요. 그나마 바로잡히지 않고 시행되는 건 낫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그 교육부에서 대입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또 하청을 주고 교육위원회 또 하청을 주고 결정을 안 해요. 결정 안 해서 그때 비난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해가지고 뭔가 시행하다가 이런 논란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 자체 안 하고 다 떠넘기겠던 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한다고 해서 현 정부의 실책이 가려지지 제가 않는다니까요.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상대평가가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물론 주신 말씀처럼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 다행인 부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저 한 말씀 해야 되는 게 짧게만 국민은요 지금을 살지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지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